일본 도쿄시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쿄시에서도 신주쿠역은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퇴근 시간 신주쿠역을 찾았습니다. 신주쿠역은 하루 평균 370만 명이 이용하며 기네스북에 오른 곳이기도 한데요. 이용객이 요코하마시의 인구와 비슷하고 연간 이용객 수는 13억 명으로 중국 인구와 맞먹는다고 하니 일본 사람을 만나려면 신주쿠역을 가봐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일본도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2008년 1억 2,800만 명에서 2022년엔 1억 2,5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9%로 노인 인구 1위의 최고령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노년 부양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医療費っていうのは公的な医療保険給付がありますね。65歳以上の人たちはだいたい6割を使います。介護というのは介護給付費は65歳以上のものは人たちはだいたい 98% 使います。年金も老齢年金と遺族年金と障害年金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が、遺族年金じゃなくて老齢年金は年金の 83% ぐらいを使っています。高齢者がそのお金を受けているっていう受け止めるっていう形で日本でも動いていますし、世界各国それで動いてますけれども、これを積み立て方式にすると若い時にお金を貯めて将来積み立てたお金から生活をしていくっていう方式にすると人口高齢化の影響を受けないっていう経済学者とかもいっぱいいるわけですね。 일본의 도쿄 동쪽에 인접한 지바현. 도쿄권에 속하는 지바현은 일본의 대표적 수도권 지역입니다. 지바현에 위치한 통원개호복지시설을 찾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시설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개호복지시설은 지역의 폐교나 주택을 개조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의 전역에서 약 10만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8년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하루미 씨를 만나봤습니다. ここでは一応管理者をさせていただいて、人手の足りない時に現場に出て、それと事務の方をや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同じですね。同じ仕事をしてました。ただ施設が違うっていうだけで、グループホームだったり、あと療養型だったり。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비슷한 것 같죠? じゃあ皆さん席戻りますか?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는 개호는 우리나라의 요양원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고령자가 함께하며 보통 5에서 9명 정도를 소그룹으로 나눠 생활합니다. 일상적으로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에게 식사와 목욕은 물론 레크레이션과 기능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いろんな利用者さんがいらっしゃるので、その人その人に会ってやってますね。体力とか大丈夫ですか？そうですね。今のところは大丈夫です。 일본의 돌봄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돌봄을 받기 원하는 고령자나 가족은 지자체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하고 자격을 인정받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ここに来ている利用者様も結局その来なく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人もいるでしょうけれども、家族のためにそれも一つの目標になっているわけだし、私が重荷にならないためにっていうような形で来てくださっ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 2023년도에 그 사회보장급부비가 대략 한 134조 엔 정도 됐어요. 이 중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대략 60조 엔. 그러니까 전체 사회보장급부비의 44.8%를 차지했죠. 그리고 의료라든지 개호라든지
고령자가 나이가 들게 되면 더 병원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호나 의료에 관한 비용도 급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내에서 지금 가족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 이런 대책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령자에 대한 급부가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커다란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령자들을 위한 쇼핑의 천국, 지조 상점가입니다. 2005년에 이미 초고령 국가에 진입한 일본에서 노인들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닙니다. 고령의 소비자들이 대거 모여드는 이곳을 젊은이의 패션 중심지인 하라주쿠에 빗대 노인들의 하라주쿠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노인 인구가 30%를 차지하는 일본의 연금 체계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일본의 공적연금은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장인,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나뉩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는 65세부터 1인당 매달 6만 5천 엔, 우리 돈 6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후생연금의 경우 남편이 4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였을 경우 부부가 받는 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25만 엔, 우리 돈 25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연금 제도는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게 소득 비례 1층 부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1층 부분이 국민연금과 또 셀러리맨과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2층 부분인 후생연금이 있다는 게 우리와 다른 커다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자가 제1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로 나눠요. 근데 그 중에서 제2호 피보험자, 즉 셀러리맨과 공무원의 배우자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신청만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연령이 됐을 경우에 연금 급부를 받는다는 우리와는 없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일본의 연금 제도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노인 일자리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도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도쿄 미타카시에 위치한 시니어 소호를 찾았습니다. 시니어 소호 보급살롱은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은퇴 이후 노인들의 이막 인생을 돕는 비영리 단체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어느 정도의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취업 관련 교육이나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수익도 창출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본의 노인 세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私は代表理事を務めていまして、全部で90名の会員がいます。でこの会は、基本的にはシニアの世代、何歳でもいいんですが、仕事を一旦終了した人、それから子育てが終わった主婦の方々が中心になって、ICT をある程度得意な方々の集まりで、いろいろ行政からの仕事を受託したり、企業からの仕事を預かったり、それから、ICT に関する高齢者を中心にした、講習あるいは相談、そういったことに応じて、おります。どうしてるのかね、僕らね、リモートでね仕事なんかできるのかなってよく思うんだけどね。仕事の時間っていう感覚じゃなくて、仕事を必ず期日までにやるっていうことでは、同じようなことなんだけど、中の自由度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ですよね。ただ今の若い子は
젊은 시절 영업관리 업종에 종사한 마츠야요시 히로시. 히로시는 이곳 시니어 소호에서 일도 배우고 동년배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요. 80대 후반,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젊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まあね、あんまり皆さんみたいにね本格的な活動はしてませんけどね、いくつかプロジェクトがあって、その中の、今そういう経歴もあるんで、経理的な問題とか数字的な問題をね少しお手伝いしてるなというのが主なことですね。だからいわゆる講習だとかそういった実動の活動というのはあんまりしてませんね、僕はね。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1950년대, 60년대에는 그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하고 그다음에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 뭐 정년이라든지 이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년을 맞이하고 노동시장에서 나왔을 경우에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옛날에는 존재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년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나왔는데 연금을 못 받게 되면은 즉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연금 개혁을 실시하면서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끌어올렸거든요. 연장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때 고용을 연장하는 같이 지급 개시 연령과 고용 연령을 맞추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연령자가 더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되고 또 노동시장에 1년 동안 참가하게 되면은 또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과 이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난 거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고령자를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65세에서 69세 비율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고령자가 의무정년 65세를 넘겼지만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법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2020년에는 직원의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용과 복지에 초점을 둡니다. 그 핵심이 실버인재센터입니다. 실버인재센터는 노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 설계,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인데요.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합니다. 강의를 하는 타카노라 씨도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退職する前ぐらいからちょっと資格を取りたいなと思ってシニア双方に入って資格を取ったらやっぱりその講師としてね上になり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一応サブのサポートから始めて講師になれるように何度かずっとこうどんどん上がっていくような感じで、それからテキストも作るって自分で作ったものを皆さんに提供してやるっていうことを今やっております。はい、地図ですね。それから航空写真があります。 고령자의 노동은 개인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로는 복지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仲間がいるんでね、行けば仲間と一緒にいろいろお話もできるし、帰りにレストランとか寄ってまたお話なんかできるし、すごくいいです。次は何やろうかな、何聞こうかなっていう目的意識ができてとてもいいです。 収入が途絶するという収入をもう労働市場で働く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かいうようなことがで、その支出の膨張とか収入の途絶というものに僕たちはその賃金システムっていうのは対応していないわけですよね。この賃金システムの持っている弱点を社会保障という社会保険とか社会保障でカバーしているっていうだけの話ですよね。 必要な給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システムを多く持っているか小さく持っているかの
制度なわけですね。違いが出てくるわけです。連帯の制度っていうのは市場メカニズムとは違う助け合い連帯の制度っていうのは持っておく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僕はずっと説いているわけですね。